첫 번째는 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엘레나 밀카이라는 학생이 아마 이번에 이걸로 박사를 받은 것 같은데 LMS라는 논문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전에 그 해트트릭이라는 HTAP용 새로운 벤치마크를 한번 연구한 적도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HTAP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DB라고 생각하면 많이 알려진 거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엔진, 즉 TP 엔진이 로스터 스토리지로부터 읽어오는 DB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뭐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쓰게 된 것은 이제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인데 예를 들면 뭐 썸이라든지 에버리지라든지 카운트라든지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쿼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AP 엔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저장되는 두 개, 다른 투 카피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당연히 대두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에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HTAP 시스템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한 10년 이상 HTAP 시스템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었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회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별개의 TP와 AP 엔진을 HTAP 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원하고 있는 당연히 데이터를 옮겨야 되고 각 그 엔진에서 자기들이 정의해 놓았던 뭐 데이터 펑션 그리고 뭐 기능들을 모두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엔진을 지원하던 것을 다른 HTAP 엔진이 반드시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한 첫 번째 챌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TP와 AP 엔진을 수정하지 않고 아니면 아주 극소의 수정만을 거쳐서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업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조금 맥락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계속해서 HTAP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어, 이 이 HTAP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한 주장을 또 하는 것은 약간 이렐레번트하게 제시가 되긴 했지만 소위 트루 HTAP 트랜잭션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HTAP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냥 트랜잭션하고 쿼리를 별개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트루 HTAP은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트랜잭션과 애널리티컬 쿼리가 같이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 트랜잭션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무언가의 뭐 평균이나 기타 등등 애널리티컬 쿼리를 통해서 뭔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트랜잭션을 하는 형태의 이런 뭐 트랜잭션을 여기서는 투 스텝 트랜잭션 내지는 애널리티컬 트랜잭션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원한 Hstep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목적인데요. 사실 뭐 솔루션은 그렇게 되면 이미 챌린지가 나왔기 때문에 솔루션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플러그업을 엔진을 어떻게 할 거냐? 플러그 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자. 외부의 레이어를 만들 때 엔진과 스토리지 사이에 위치시켜서 대신 그걸 이제 어떤 로그를 머지함으로써 애널리티컬 리드에 대한 프레시 업데이트를 제공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트루 HTAP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간 게 논문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코디네이션을 잘 해서 정확한 일관성 있는 스냅샷을 TP와 AP 엔진 사이에서 유지를 해주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아까 보셨던 AP와 TP 엔진이 있고 각각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LMS라는 레이어를 이 엔진 외부에 추가를 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LM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고 나서 개별 컴포넌트나 데이터 스트럭처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랜잭션 프로세싱은 DP 엔진은 예를 들면 마이스컬이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데서도 항상 이제 로그 레플리케이션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로그를 LMS 엔진에 전달을 하게 되면 LMS 엔진은 이것을 로그 캐시에다가는 그 로그 테일을 저장하고 이제 로그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 테일에 대한 개념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그 아직 이제 반영되지 않은 로그들은 당연히 다 로그 캐시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커밋의 기준을 그러면 로그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도착을 해야 커밋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라이트 어웨이드 로그와 같은 그런 방식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로그가 들어가 있기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어떤 작동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AP 엔진에서 실제로 쿼리를 받게 되면 LMS에다가 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뭐 테이블의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LMS가 작동을 해서 이 로그 캐시를 M 델타, 메모리 델타 캐시라는 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말은 어떻게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냥 로그 상태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이제 붙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뭐 파케이나 여타 CSV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원 데이터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스테이블 데이터로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이 스테이블 데이터는 이미 프레시니스를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로그 캐시에 들어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 두 개를 잘 머지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아키텍처이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뭐 백그라운드 머지라 부르는 절차가 또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고 얌델 타켓시를 디스크에 쓰는 플러시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따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퀘션. 지금 빠진 듀얼 포맷인 건지 두 번째 이거 스페이스 오버가 2배인지 아니면 듀얼 포맷이 아니라 하나 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쪽 오른쪽 빨간색에만 저장된다면은 그러면 스페이스 오버가 1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배입니다. 왜냐하면 로스토어가 있고 칼럼 스토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스퀄에서 55GB를 인덱스 포함해서 55GB를 쓰는 거를 오른쪽에 파케이를 저장하면 10GB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투카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그 듀얼 포맷 두 번째가 스페이스 오버에 들어가 화면 질문이네. 네, 그냥 그럼 2배.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개입니다. 이 왼쪽은 그냥 마이스퀄용 포맷이고 오른쪽은 그 뭐 파케이 같은 걸로 처리를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스 오브 데이터는 세 가지입니다. 로그와 델타와 스테이블 데이터입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이 논문 저자들은 조금 이 마이스퀄 전문가여서 로우 레벨 로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국은 로지컬 로그를 의미하는 걸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로우 레벨 로그는 MySQL, SQL 서버, IBM DB2 등에 사용이 되고 포스트그레스나 오라클은 페이지 블록 레벨 로그를 사용한다고 서술을 했는데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본 결과 왼쪽은 이제 로지컬 로그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피지컬 로그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퀵 퀘션이 이걸 로지컬 로그라고 했는데 네, 빅로그 말하는 거예요? 네. 빈로그에서 로우 레벨로 그 송출하게 되면 로지컬한 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돼. 빅로그는 완전히 로지컬로 해석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엄청나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 피지컬 로그를 가져가지고 왜 빅로그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에 이 오른쪽 포스트그레스 사실 포스트그레스도 저희가 로그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로지컬 로그를 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기본 로그 자체는 피지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는 피지컬인데 그럼 이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로가 변경된지를 식별해야 되고 그거를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변환해야 되고 뭐 그거를 이제 아브로나 뭐 파케나 이런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써놨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로 레벨 로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데이터베이스 피지컬 로그 리플레이 하는 거를 배척하게 돼요. 저게 싸서 팔싱하는 오버헤드가 항상 들기 때문에 안 되거든. 이 팔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 레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는 왜 그런지 뒤에 구현을 보시면 사실 로지컬이 아니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했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마이스퀄을 안 써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로지컬 로그가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델타는 이제 로그로부터 로그 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찾아봐도 정확히 100%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최신 로그를 제가 로그 테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신 업데이트를 추출해서
이름은 좀 그런데 T델타라는 걸 만듭니다. T델타는 말하자면 그 최신 로그 캐시에 있던 데이터들로 만든 그 델타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로지컬 한 거를 아마 이제 파싱 해가지고 얻어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애프터 이미지입니다. 변경된 이후에 그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T델타는 이제 항상 하나고 최신 거 하나고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T델타들이 쌓여서 이제 M델타라는 말하자면 다 똑같은 델타인데 그냥 T델타는 방금 나온 거, M델타는 지금까지 메모리에 킵해놨던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이제 한 오타가 나왔는데 프라이머리 키로 소트가 돼 있고 함께 저장이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호리존털하게 파티션하고 그리고 그 각 파티션 내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또 소트를 해놔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소트된 성질이 이후 머지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포어그라운드인지 이제 아까 백그라운드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이걸 그냥 제 생각에 머지로 불러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개의 M 델타 그리고 방금 나왔던 T 델타 하나를 합치게 됩니다. 이게 다 프라이머리 키로 소트가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MVCC를 적용해서 어, 가장 이제 최신의 키 버전만을 가진 엔트리만 뽑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 그러고는 설명은 리드 커미티드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뭐 자세한 어떤 버전 스냅샷이나 이런 얘기는 지금 생략이 되고 그냥 커밋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상. 근데 구현했는지 여부는 불명인데 이 부분.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로고 테일을 쓴다 했잖아. 네, 로고 테일을 쓴다는 말이 T1 1, T1 1 더하기 뭐 업데이트가 되냐? 만약 사실 제일 최신 값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거거든. 멤버시스 구현하잖아. 다 살려야 돼. 로고 테일 쓰면 안 되고 로고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슬쩍 넘어가는 거지. 우리 최신 레드 커미티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최신 것만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리드 커미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해도 돼라고 논리를 펼치는 거죠. 네. 일단 머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머지는 비트맵을 만들고 필터링을 적용한다. 네. 일단 이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파일이 K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포함해서 스테이블 데이터, M델타, T델타, K개가 있으면 그 K개의 파일들이 저희가 아까 그래도 좋은 성질이 P키로 소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가상의 어떤 지금 뭐 대충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비트맵이 이건 셀렉션 벡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 요즘 AP 엔진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1을 주고 죽어있으면 0을 주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스테이블 데이터에 0번 피키 같은 경우는 뒤에 어디에도 없으니까 당연히 1을 받아야겠죠. 근데 뭐 1, 2, 3번들은 뒤에 어딘가에서 이제 더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1을 받게 되고 얘네들은 0을 하는 간단한 이제 비트맵 현상인데 아마 이거를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는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캐시에서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걸 보아서 사실 한번 만들고 나면 스테이블 데이터 이런 거는 비트맵이 뭐 업데이트만 조금씩 해주면 되면 그렇게 큰 그 손해는 없을 것 같고요. 비트맵이라는 형상상 뭐 메모리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레코드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스케일러블한 디자인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로는 만약에 비트맵이 뭐 좀 커지거나 어쨌든 날아가도 그냥 다시 리빌드하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은 이것도 약간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제가 그 간디바 익스프레션 컴파일러라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그 LLVM을 써서 아파치 에로우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대단히 빠르게 뭐 필터링이나 여러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로우에 이제 하고 같이 나오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필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배치로 들어온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필터드된 인디스를 결과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빠르게 뭐 이 네이티브 코드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어떤 데이터가 1이 찍혀 있고 어떤 게 0인지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필터링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데이터를 이제 컨케이트네이트 해서 AP로 보내주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잘 패러렐라이즈 시켜놔서
동시에 이제 데이터 뭐 가져오고 뭐 이거를 머지하고 보내고 이걸 이제 조금씩 끊어서 잘 패럴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상세 분석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GM 자체는 결국 스테이블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제 거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다시 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구축한다는 건데 그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테이블을 반영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할 때마다 반영을 해야 된다. 네. 아마 제가 생각한 유즈 케이스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한번 대규모 ETL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실제로 사용하게 그럼 된다면. 테이블은 시간이 갈수록 투올드가 됩니다. 네, 투올드가 되고 나중에 데- 수행하는 델타가 뭐 애널리티가 무제한적으로 많아지고, 네, 적용해야 될 델타를 적용해야 할 대상이 인타이어 테이블 아닌가? 네, 근데 그걸 허용한다. 네. 뭐 일단 평가는 뭐 저지먼트 없이 좀 더, 오케이. 네, 그러면 저는 테이블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되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아마 ETL이나 그러니까 그 변환을 해서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 없었습니다. 최초 퍼플레이트 시점에 한 번 그냥 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 그 테이블로 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델타를 네, 그럼 그거 인서트되는 거는 인설되는 거 인설되는 거는 먼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인설 그것도 로그로 해서 그거 인설트까지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되지 되는데 네. 나중 아, 되면 근데 인설트가 훨씬 더 많아. 스테이블 데이터의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발 아닌 거. 네, 네, 근데 저 네. 하나만 그 애널리틱 쿼리랑 그 TPC 쿼리랑 쓰는 데이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두 걸로 카피를 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는 어차피 한 컴퓨터에 MySQL이랑 둘 다 있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원 싱글 카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아니면 둘 다 각자 그냥 데이터 가지고 있고 여기는 TPC 데이터라고 여기는 그 파켓 파일 데이터라고 아, 근데 이거는 뭔가 더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그 질문은 HTAP 벤치마크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HTAP 벤치마크 중에 유명한 것 중 하나 CH 벤치마크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PCC에서 쓰는 테이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다가 TPC-H에서 유래한 테이블을 한 세개쯤 붙여놓고 TPC-H 쿼리를 얘네를 같이 보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 따로가 아니라 이 쿼리, 애널리티컬 쿼리도 TPCC의 테이블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테이블을 워크로드 오토마이즈 형태로 유지해서 잡는 건 좋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뭐 같이 보게 업데이트도 되고 같이 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애매한 네, 동일한 테이블에서 둘 다 해야 되는 둘다 구조입니다. 수행을 해. 네. 그러면 한쪽에서 만약에 그걸 가져가게 하잖아요. 근데 무거운 ETL 직접 수행을 해. 그럼 근데 싱글 쿼리에 둘 다 포함이 됐으면 어차피 양쪽 둘 다 가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쿼리 하나가 있으면은 데이터 양쪽에 어차피 5분에서 둘 다 있는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겁죠. 그 자리에서 지 혼자 ETL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레이에다 깔아야 될지. 근데 레이에다 까는 선택을 한 이유는 논문을 처음에 얘기한 플러거블 less modification형이다. 네, 이어서 백그라운드 머지는 머지라고 해놨는데 사실 머지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M델타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크에 써주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머지라고 부른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는 이제 별도 스레드가 수행을 하고 나중에 M델타처럼 불러와서 그냥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갑자기 넘어가야 되는데 이 트루 HTAP 왜 필요한지는 그거는 그냥 설득됐다고 가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애널리틱스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엔진 셀렉션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뭐 트랜잭셔널 쿼리, 애널리티컬 쿼리 섞여 있으면 이거 하나 받아도 뭔가 알아서 라우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A 엔진이 해라, 이건 T 엔진이 해라. 그 부분이 1번 문제고 두 번째는 둘 다 똑같은 스냅샷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이
begin commit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는 논문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 read committed는 사실 자명하고 스냅샷 아이솔레이션하고 그 시리얼라이저블 아이솔레이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SI 쪽은 시리얼라이저블 쪽은 이제 2PC를 이용해서 한다고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2PL을 이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스냅샷 아이솔레이션 기준으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여기서는 결국 스냅샷 정보를 TP에서 메인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TP의 책임입니다. 그럼 그거를 AP한테 잘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P가 이제 이런 류의 이 트랜잭션을 애널리티컬 트랜잭션이 시작할 때 스냅샷을 LMS에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LMS가 이 프레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스냅샷을 이용해서 머지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넘겨준다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뭐 MySQL 상에서 있는 어떤 좀 특수한 구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 구현은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인 디자인은 여기까지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드 커뮤니티라는 그 스냅샷이 그것도 있는데, 지금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아까 설명을 그냥 리드 커뮤니티로 사례를 한다고 했고, 이런 유형의 true HTTP 서포트를 자기들은 서로 다른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다 할 수 있다. RC도 할 수 있고, SI도 할 수 있고, 시리얼라이저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편의상 하나만 골라 설명을 했습니다. 셋 다 지원이 됩니다, 일단은. 거기서 스냅샷을 올려준다는 게 그 XID, 뭐 XIP 그 리스트, 그 리드뷰를 이렇게 그냥 아까 델타 넘겨주는 거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주르륵 넘겨주면은 내가 어디까지 어플라이를 해서 보여줘야 하는지를 AP가 LMS 엔진에서 그거를 이제 머지 과정에서 사용해서 처리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LMS 엔진이 스냅샷과 델타를 받아서 여기까지가 AP 너가 처리해야 할 내용이야를 네, 보낸다는 말씀이죠. 제 스냅샷을 위해서 따로 AP가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냅샷을 따로 자기가 프로세싱 하진 않는 구조 같고 LMS가 그거를 머지할 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LMS는 온더플라이 ETL을 해주는 미들웨어네. 네. 그냥 위로 올릴 때는 파케이로 그냥 올려준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자기가 업데이트 반영해서 네, 올려준다는. 네. 그런 어떤 포맷으로 올려준다라고. 그럼 파케이의 재구성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파케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추가됐어요. 추가해서 올려줘야 돼. 새로 데이터가. 그럼 이 기존 파케이가 바뀌어야 되잖아. 새로 리빌드해서 올려준다. 기존의 것 컬럼만 바꿔서 탁탁해서 업데이트는 오케이인데 인서트가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니까. 어차피 인메모리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냥 추가를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 네. 인서트 상황에 대한 특수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뭐 에시드를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런 그 얘기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초기 이런 시스템을 처음 제시한 거라 그냥 인서트 업데이트 없다 해도 그럴 순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미 10년 이상 여러 상업화까지 된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오히려 끝에 가까운 연구입니다. 이거. 양쪽 엔진을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 쓰는 게 오래 연구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그업을 하게는 사람들이 안 하고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상업 DB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름을 붙여서 이제 오라클 듀얼 이렇게 둘다 팔겠죠. 겉으로 어차피 사용자들은 그게 뭐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실제로는 근데 구현은 안에 뭐 별도 엔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컬럼나 엔진, 뭐 이 로 엔진 이렇게 들어있고 안에서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데이터를 싱글 카피로 가져갈까 아니면 나눌까 뭐 포맷을 뭘로 할까 이런 아니면 델타 테이블을 둘까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양한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셋업을 이제 보시면 LMS의 어떤 이 리소스 디맨드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LMS 자체가 이제 이 정도 36 vCPU 정도 붙은 이제 인스턴스를 쓰고 AP 엔진과 TP 엔진 각각 이제 적당하게
또 약간 작은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LMS가 지금 36 큰 걸 쓰는 걸 보면 APN TP 엔진보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비교한 예들은 그냥 순수 마이스컬하고 순수 TIDB를 비교했는데 TIDB는 기본적으로 멀티 노드를 이렇게 쓰는 구조인데 두 개의 TIDB가 아마 약간 SQL이나 이런 걸 좀 통솔하는 그런 노드고 TI-KV가 이제 TP 엔진 노드고 TI 플래시가 AP 엔진 노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를 썼으니까 당연히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고요. 워크로드 헤트트릭이라는 것과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좀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루 H탭을 지원하기 위한 타우 벤치마크를 만든 게 이 논문의 또 기여 중 하나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세팅에서 진행했습니다. SF50짜리. 근데 헤트트릭을 하면 이런 좀 특이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트트릭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수의 이제 트랜잭셔널 클라이언트하고 애널리티컬 클라이언트 수를 바꿔가면서 여러 컨피규레이션을 그리드 서치처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쭉 해보면 제일 왼쪽처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거의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초록색 라인을. 이게 프론티어입니다. 근데 바운딩 박스는 뭐냐면 이 위에 맥스하고 오른쪽 맥스를 그었을 때 빨간 박스 있죠? 이게 바운딩 박스인데 여기에 가까울수록 아이솔레이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인터페런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허접하게 되면 특히 이 프로포셔널 라인에 가까워진다는 건 사실상 이제 비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를 올렸을 때 TA를 올렸을 때 TP를 올렸을 때 AP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 맥스 자기의 이제 바운딩 박스에 붙을수록 좋은 거고 이 대각선을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프레시니스 스코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MS가 오버헤드가 문제가 있나라는 걸 먼저 이 질문에 답하는데요. 보시면 어쨌거나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싱글 DB로 돌렸을 때보다 우리가 손해보는 건 별로 없어요 입니다. 이거는 오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LMS가 밖에 돌아가니까 당연히 영향을 안 줘야죠. 네, 영향 안 줘야겠죠.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덕DB 노드가 이상하게 약간 일을 더 하게 됩니다. LMS가 붙으면.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이 사람들이 봤더니 그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DB 노드에서 수행을 해야 돼서 CPU 유세지 좀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원래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면 비슷한 게 있지 않나 하는데 뭘 네트워크 추가적인 저기 걔네들 둘 사이에 LMS랑 덕DB 사이에 이거 주고받은 거야. 네, 걔네가 도메인 소켓을 하든지 뭘 했을 거 아니야. 네, 퓨어 메모리면은 저 디스레이션이 없을 텐데. 네. 오버에 보내고 그걸 다시. 그걸로 인해 덕DB가 조금 손해보는 거 있는데 그 외에는 메모리 사용량이나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별로 차이가 없고 CPU만 더 씁니다. 못 썼다는 거야. 구글 프로토부터 썼다. 그 얘기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그런 소켓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있네. 네트워크는 있는데 못 썼다는 얘기가 없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가는 건 맞는데 그거 네. 오버인 거지. 네. 디스레이션이. 근데 네트워크 유세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 패킷 양이나 이런 건 어디 말하는 거? 중간 디지털 네트워크 있지? 그러니까 덕DB가 사실 이 땡땡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풀림으로 기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유시지가 지금 기가바이트니까 지금 일단은 근데 베이스라인이랑 크게 DB로 봤을 때 저도 맞아. 잘 베이스라인이 무슨 그냥 아무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읽었을 때 혼자 그냥 내가 LMS 안 붙이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읽었을 때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는 다 이제 저 오른쪽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부 저 데이터들 아니야? 다 이성받고 그거 적용하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 자체는 안 많아지는데 계산만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CPU 유세지만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 LMS 일해야 되잖아. 걔가 허리로 근데 이 파란색이 LMS 측정량이고 LMS 노드의 측정량이고 땡땡이가
덕DB 노드의 측정량인데, 증가된 저것만. 예, 근데 나머지 사실 땡땡이가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왜 있는데? 예, 디셀레이션이 나오죠. 근데 네트워크 양이 지금 딱히 안 늘었는데, 그 작업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건가 하면, 네트워크의 양은 본인이 실제 읽어야 될 양은 있지만 조금 저 에리멘스랑 덕디비는 로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로컬? 로컬에서 도메인 소켓이 이런 걸로? 이게 근데 그 AWS 인스턴스를 썼기 때문에 걔네끼리 통신하는 규약을 생각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논문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는 거.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놨는데, 음, 덕DB가 설명시 로우 로그를 쓰고 다른 로그 쓰는 거. 단형태 로고를 네이티브에서 베이스라인에서는 그냥 단형태 로고 쓰다가 LMS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로지컬 로고를 막 써야 돼가지고 원래는 로그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비는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정해진 그 스테이블 데이터를 읽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해트트릭을 보면 노란색이 TIDB고 파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LMS고 빨간색이 마이스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를 많이 주면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모 박스에 얼마나 가깝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스퀄을 보시면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끝에가 약간 이제 대각선을 꺾이면서 부족한데 파란색은 사실 이 거의 바운딩 박스에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져 들어가고 TIDB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내려가서 바운딩 박스보다는 떨어져서 아이솔레이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면 되고 뭐 프레시니스는 0이라는 얘기는 이제 100% 프레시하게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자기들이 만든 TAW 워크로드를 했는데 보시면 뭐 아이솔레이션 잘 되고 뭐 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절대 수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가 막 크냐 작냐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웃긴 상황이 TIDB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TIDB의 이 세로가 이제 여기서는 그 TA 뚫풋인데 여기 아까 그림에서는 가로는 이제 트랜잭셔널, 세로는 애널리티컬이었는데 여기서는 가로는 트랜잭셔널, 세로는 그 트루 엣지 탭 스루풋을 표현했는데 TIDB가 갑자기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헤트트릭만에서는 잘했는데 왜 갑자기 TIDB가 이걸로 오면서 못하게 됐는가를 이제 좀 특수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TIDB 뭐 분석한 건 중요하긴 한데 이게 LMS의 어떤 TIDB에 대한 뭐 상대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왜 문제가 발생했냐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널리티컬 쿼리만 순수하게 돌려본 결과고 두 번째 TAX는 아까 그런 TA 유형의 애널리티컬 그 트랜잭션을 돌려본 거고 세 번째는 그런 위에 TAX 돌리고 그냥 일반 순수 트랜잭션도 같이 돌려가지고 믹스드 워크로드를 구현한 것입니다. 저기 그 트랜잭셔널 비긴 그 커밋 안에 네, 트랜잭션 스테이트먼트와 네. 애널리틱 스테이트먼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TAX 유형입니다. 네, 거기서 TIDB가 확 꺼져버린다는 네. 성능이. 네. 그러면 애널리틱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애널리틱이 굉장히 오래 돌리면 TI 그 트랜잭셔널 로드가 원래 트랜잭셔널 로드 돌린 거에 비해서 손해를 엄청 크게 보지 않나? 근데 그렇게 치면 저기 내려가서 속 떨어지는 게 뭐가 뜻이 내려가는 게 저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는 TIDB가 애널리티컬을 잘했는데 근데 이제 애널리티컬이 뭐 마이스컬보다도 못한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트랜잭션 트루풋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툭 떨어져 버린다 이 얘기지 지금. 아니 그냥 절대치가 너무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예. 뭐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애초에 그냥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게 마이스컬보다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TI 플래시라는 AP 자체 엔진이 있는데 또 못 돌리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좀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일단 핵심은 이 제일 왼쪽에 애널리티컬만 돌려봤을 때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일단 레이턴시가 확 뛰는 걸 자기들이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 뭔가 이런 TA 유형을 섞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건 확정이 됐고, 그럼 문제가 왜일까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쿼리 플랜을 뜯어봤더니, 만약에 애널리틱스만 돌리게 되면 그 AP 엔진에서 그냥 잘 돌아갑니다. 당연한 얘기, 이거는 뭐 다시 바로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그 수상한 TAX 유형을 돌리게 되면 이제 TI 플래시에서 테이블을 이제 스토리지에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TIDB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니온 스캔 오퍼레이터라는 오퍼레이터가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터의 작용이 이제 제가 거기 써진 바로는 뭔가 이걸 머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TIDB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 데이터 트랜스퍼가 엄청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데이터 무브를 측정해 봤더니 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큰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인 아이템, 뭐 오더 라인 그런 그 테이블들이 자꾸 이동해야 돼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시간 레이턴시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야? 만약에 펄이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막 걸리는데 애널리틱스를 못 거는 그 펄이 그거를 저쪽에다 가서 돌리면은 여기다 업데이트가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기다 애널리틱을 돌리려 그러면 여기 스냅샷하고 똑같은 걸 가져가야 네, 되냐? 근데 요 스냅샷에 어베일러블한 시점이 얘네들이 반영이 돼야지 얘가 다 어베일러블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돌아가는 일부분의 애널리틱스는 매우 오래 기다려야 돼. 요거는 비슷한 현상이 나는 네. 거지. 그거가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게 이 두 개가 그런 이 붙잡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말했어. 근데 그렇게 치면 한그 트랜잭션 안에다 붙고.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이런 왜 이 LMS나 마이스컬은 사실 원래 못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왜 얘들은 괜찮고 TIDB만 이렇게 죽었나 했는데 TIDB가 이렇게 멀티노드로 구성해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생기는 거고 말씀하신 작용 자체는 나는 궁금한 갑자기 왜 클랩스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스물스물스물 밑으로 꺼지지 않고 갑자기 퍽 이렇게 그러면 저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게 나는 더 궁금해. 음, 이게 점진적인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두 개 그래프 보면 이렇게 완전 내려갔잖아. 근데 혹시 스트레싱이 났나? TI 플래시에.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내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럼 같습니다. 완전히 내려간 거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팍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세로 스루풋은 이 그냥 애널리티컬 스루풋이 아니라 이 워크로드, TA 워크로드, 예, 걔가 갑자기 떨어진 뭔가 완전히 그때부터 확 붙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LM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곤란한 부분을 LMS 레이어 안에서 어차피 머지를 해서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AP 엔진은 그냥 처리만 프로세싱만 해주면 되는데 TI 플래시는 하다가 뭐 제대로 하기 전에 갑자기 TIDB로 네트워크로 잔뜩 데이터를 뭐 그 아까 오더라인 같은 거대한 테이블을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지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받아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는 되게 참 흥미로운 게 많아. 제가 아,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 제가 두 번, 네,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솔레이션은 당연히 엔진을 나눴으니까 좋을 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당연히 나눠놨으면 좋은 거지인데 저는 트루 H 스텝 워크로드라는 게 되게 그래도 현업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 H스텝 시스템들에서도 잘 돌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벨티가 낮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되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약간만 달랐으면 저도 그거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을 텐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부분이 사실 뭐 좀 모호한 부분이고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 예, 어떤 거를 여기다 처리하고 그러니까 전체 묶여 있는 거에서 한 번에 딱 달아가지고 얘는 이쪽에서 하고 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컨시스턴트한 데이터 뷰를 봐야 된다라는 걸 되게 디시전 잘 내려야 되거든. 근데 그걸 왕창 빼먹었다는 게 사실 되게 의문이긴 해.
그게 왜냐하면 두 번째 컨시스턴시는 사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리드뷰 잘 익스포트해서 임포트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아니라 말한 대로 뭔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뭔가 아까 TIDB가 한 실수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현이 있었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스테이트먼트를 예쁘게 잘 해준다는 건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1번과 2번은 나눈 거는 노트에서 나눈 게 아니라 자기들이 챌린지 1, 2라고 써놨는데 챌린지 1에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거든. 뭔가 이상한. 그때 만약에 챌린지 원이 본인의 클레임 논문에 적혀 있으면 그 클레임을 뒤에 실험에서 다 증명해. 음, 아니면 그 만약에 프로 H타입 워크로 자체가 다이나믹하거나 스태틱하다 하면 바로 해가지고 그냥 롤 베이스 나눠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그 예. 말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예. 호의적으로 보지. 저거는 틀린 말 아닌 게 어차피 사용자가 사실은 지정하는 거잖아요. 올랩과 OLTP라는 건 충분히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 네.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얘가 그 리드 올리지 네, 트랜잭션을 네. 딱 구분해가지고 줘야 되거든. 그건 말이 됩니다.